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86쪽부터 87쪽에 있는 제목은 정보화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쌍방향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혹시 수업 시간에 미처 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교통과 통신에 따른 생활 공간, 생활 양식,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정보화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보화라는 거는 통신의 발달, 그다음에 인공위성이라든지 다양한 첨단 통신기기 이런 부분들의 발달에 따른 변화가 주를 이룰 텐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우선 정보화는 한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어 산업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죠. 산업화 시대에서는 기술, 자본, 자원 이런 것들이 진짜 자원이 되었다면 정보화 시대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자원이 되는 거죠. 정보화에 따라 첨단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해 많은 정보를 활용하게 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인간의 공간 이용 방식 및 생활 양식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가상 공간,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메타 다시 적어드릴게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이제 가상 공간이 될 거고요. 이런 가상 공간을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싸이월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이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정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만드는 걸 봤거든요. 선생님도 한 번씩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하는데 아직은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앞서간 선생님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제목,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을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수능 보기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생활 공간,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집에서, 그리고 생활 양식, 학교에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첨단 정보 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공간 이용 방식과 생활 양식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간 정보 기술 활용, 그리고 거대 자료 활용. 자, 뒤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가상 공간 활용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 공간을 따라 가지고 정치 생활, 경제 생활, 사회 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네요. 우선 첫 번째 첨단 정보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거대 자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공간 정보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우리가 일명 GPS라고 이야기하는 것,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거를 통해 공간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하여 최단 경로를 쉽게 파악한다. 자, 실제로 GPS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뭐 어머니 아버지 차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활용하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내비게이션 기능은 다 편리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걸 이용하여 상점 및 주거지의 최적 입지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 GIS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면 편리하게 입지 분석, 여기서 말하는 최적 입지라고 되어 있잖아. 가장 좋은 장소를 골라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시면 GPS하고 GIS의 뜻이 나와 있는데 GPS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인공위성이 3대에서 4대 정도가 위치를 확인하는데 투입이 된다고 해요. 하나는 뭐 위도, 경도, 그다음에 고도, 속도,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뭐 인공위성을 가지고 위도도, 정도도, 고도도, 속도도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결국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즉 그래서 위치, 포지션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지리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종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가장 포인트는 중첩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중첩이라는 건데 중첩은 포갠다, 여러 개의 레이어, 똑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자료가 있다면 이 여러 개의 자료는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축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3가지를 하나로 겹쳐 가지고 여기에서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최적의 장소를 찾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거리를 계산을 한다거나 지대를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동인구를 계산을 해줬을 때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이 위치를 확인을 하는 거. 입지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최적 입지를 분석할 때는 이 GIS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다음 거대 자료, 빅데이터 활용입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 위치 정보, 폐회로 텔레비전, 정보, 자연재해 정보 등 다양한 기록이 저장된 거대 자료는 국가의 공공정책이나 기업의 마케팅 등에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거대 자료 같은 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핸드폰에서 뭐 주로 검색하는 거. 검색을 자주 하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떠 있는 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를 몇 번 검색을 했더니 네이버 같은데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 뜨는 데 있잖아요. 광고. 여기 광고에 아이패드 광고가 자꾸 붙어버리는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빅데이터.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실제 이제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정보화에 따라 우리의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거대 자료, 빅데이터란 규모가 크고 생성 주기가 짧으면서도 문자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는 이런 거대 자료를 활용하여 심야 버스 노선을 정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심야 시간대에 시민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량 자료 30억 건, 심야 택시 승하차 자료 500만 건, 시간 요일별 유동 인구 자료 등 거대 자료를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여 최적화된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을 정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거대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동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수당, 장기결석 등 아동 정보와
단전 단수 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 정보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위험 가구를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게 이제 무려 201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뭐 장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는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대 자료, 이제 어떤 사회 문제가 있는지, 이제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가상 공간 활용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크게 정치, 경제, 사회라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치입니다. 누리소통망,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등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직접 민주주의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국가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도 같은 것들을 국민의 이야기를 뭐 실제로 이제 이런 가상 공간이 없었다라면 직접 뭐 예를 들어 청와대에 가야 된다, 아니면은 어느 법원에 가야 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만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라면 지금은 SNS 상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청와대 국민청원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잘 써가지고 뭐 20만 건 이상이 되게 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뭐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가상공간을 활용한 뭐 정치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은 이제 내년 2022년이 되면은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예요, 대선.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바뀌겠죠.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 제1야당의 가장 대표적인 대선 주자가 이미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정도는 조금은 관심을 갖고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재명 후보이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되겠고요. 둘 다 1960년대생이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60년생이고요. 한 명은 64년생이에요. 여기가 이렇게인가까지는 이제 선생님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거대 야당, 그다음에 여당,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가 둘 다 60년대생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인권 변호사 이쪽으로 갔고, 여기는 검사 출신 이렇게 갔다가 뭐 다시 법 나갔다가 다시 또 복귀하고, 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이야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SNS를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좋은 공약, 이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공약을 펼칠 수 있게끔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가 이런 SNS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선거권이 없으니까 뭐 어떤 당에서는 선거권을 뭐 만 18세로, 뭐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잖아요. 실제로 만 18세가 선거권이 있는 나라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투표를 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이 나중에는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경제생활입니다. 지식정보산업과 관련한 직업이 증가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이제 재택근무,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재택근무를 조금은 앞당겼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조금은 빨라졌다. 여러분들은 학교 안 오고 집에서 이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교실에서 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미리 이제 이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고,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틀어주면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학교에 안 나오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학교를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나는 집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누군가가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틀어주기만 한다면 연결해가지고 선생님은 집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제1차, 2차 산업과 정보기술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며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생산이 활성화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무점포 업체의 증가 등으로 가상 공간을 활용한 소비 방식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인터넷 쇼핑, TV 홈 쇼핑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제생활에서 이제 소매업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업종의 형태를 이제 업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 그 다음에 대형 할인마트, 그 다음 백화점, 그 다음에 무점포는 전자상거래를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매출액이 많은 게 무점포. 지금은. 옛날에는 무점포가 적었다라면 지금은 매출액 1등이 돼버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가장 추가되는 게 바로 이런 인터넷 쇼핑 같은 무점포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는 것들이겠고,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정보통신의 정보화의 발달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이고요. 쌍방향 통신 매체의 이용으로 정보 교환이 쉬워지면서 일상적인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졌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 유튜버 이런 것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 언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제 작년에 졸업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유튜브를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조회수가 30만 건, 40만 건 이상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의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활동이 증가하고 유비쿼터스 구축으로 온라인 교육 및 진로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집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서실 같은 데서 들을 수도 있고요. 학원 같은 곳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 공원에서 핸드폰으로 그 카메라 끄고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 보니까 커피숍 같은 데서도 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비쿼터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및 다양한 집단과의 폭넓은 교류로 권위주의적 인간관계가 수평적 인간관계로 변화하고 개성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이 많아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위가 높은 사람들이 정보를 창출을 하고, 그 정보를 밑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하향식의 모습이 보여졌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고 권위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도 정보를 창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결국은 수평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정보화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 가장 큰 타이틀 보습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거대 자료를 활용한 거 말고 또 하나 정보화에 따른 정치, 경제,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한번 보시면 최근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의 대중화로 국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무작위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이 헌법심의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심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었고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개헌안은 2012년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였고요. 아이슬란드는 인구는 약 한 30만 명 정도? 조금 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위로 해가지고 선출된 일반 시민들이 헌법심의회에 구성할 수 있을 정도였긴 한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나라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해봤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컴퓨터를 켠 채 근무한다. 어린 두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일을 그만두려던 중 회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A씨는 일주일에 한 번만 회사에 출근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업무를 받아 집에서 일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2016년에 이런 회사가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은 재택근무가 진짜 많아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과 후배 중에 한 명도 학교 선생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또 후배가 있는데, 서울에서 일주일에 2일은 집에서, 그리고 3일은 회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뭐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메시저로 왔다 갔다 하는 정보 같은 것들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내용들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정치 경제 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더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이거 영상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바로 쌍방향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만.